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2명 대신 수술하다 적발된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 대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가 1명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산이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과감한 규제 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이대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5일 개관한 부산 근현대역사관이 설계 과정부터 휴게시설을 누락해 미화 직원 등이 남녀 구분도 없이 턱없이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해 저희 KBS는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2명 대신 수술을 해온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가 1명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 수술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꿰매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는 맞은편에서 지켜만 봅니다. 또 다른 날 수술 장면. 아예 조무사가 수술을 주도하고 의사는 수술복을 벗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지난해 6월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된 곳입니다. 대표 원장 2명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이 맡겨 의사협회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폭로 이후에도 이 병원이 계속 영업 중이어서 추가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번에 제보를 했는데도 이 병원이 인공관절 어깨 무릎 수술을 교육하는 지정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제보자는 특히 이번 영상 속 의사가 환자가 모르는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사는 수술한 환자로부터 사지마비 증상으로 소송을 당해 최근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원장은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해당 의사들에 대한 대리 수술 혐의와 함께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간의 리베이트 정황까지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원룸 한 칸에 16명이 들어가 쉬고 또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지난 5일 개관하며 시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 근현대역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설계 과정부터 휴게시설을 빼먹은 탓에 미화 직원과 청원 경찰 등은 턱없이 좁은 공간에서 그마저도 남녀 구분도 없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련의 기자입니다. 부산 근현대역사관의 실무관 휴게실입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옷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임시로 남녀 구분을 해놨는데 남자 휴게실은 팔을 다 펼칠 수도 없이 좁습니다. 전체 크기는 18제곱미터. 미화 직원과 청원 경찰 등 16명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천장은 뻥 뚫려 있습니다. 너무 공간이 좁으시니까 여자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쉬시다가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러면 안 되시지 않냐라고 했더니 공부는 어디서 쉬냐. 샤워실도 지하 1층 구석에 달랑 한 칸이 전부입니다. 본관 건물에 있는 단 하나의 샤워실입니다. 남녀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곳은 따뜻한 물을 쓰려면 한 번에 채 2명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역사관 구조 변경 설계 때부터 미화 직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아예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부산 근현대역사관의 설계 도면을 보면 6층 규모의 건물 전체에 휴게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관 측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알았다며 노조와 시설 보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자체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마 설계가 되었다라고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의무가 확대됐지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이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모두 1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한 부산 전체 국회의원 18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부산시가 기본 계획을 짠 데 이어 행정안전부 조율까지 거쳤기 때문에 특별법은 형식상 의원 입법일 뿐 정부안이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를 제공하여 글로벌 물류 제조 기업들의 공항 배후 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북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정부가 부산 각 특구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에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제공합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시설 사용료는 물론 개발 부담금 등도 감면해줍니다. 특구기업 근로자에게는 아파트 특별 공급, 국세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줍니다. 또 복합 리조트 건설을 허가하고 여행객 관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교육, 의료기관도 설립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투자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와서 오히려 선순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부산시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가 약 4개월에 불과한데 특별법이 이번 국회 문턱을 못 넘기면 자동 폐기됩니다. 새로운 국회가 열려 법안을 다시 상정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 토론회에서 현행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노선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전국 주요 권역에도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고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도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번째 민생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본격적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GTX 개통을 마무리하겠다며 동시에 기존 노선의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DEF 노선의 신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3개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이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전국 4개 주요 도시권의 최고 시속 180km급의 광역 급행철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CTX는 민자 사업으로 연내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도시 내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부와 경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철도는 이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통해 즉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부산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 두 번째로 안전진단 등 관련 절차를 축소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패스트트랙 정책 짚어봅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준공 33년을 맞아 재건축 추진 중인 한 아파트. 최근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이 반갑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 시행 인가까지 기간이 좀 짧으면 6년 정도가 6년 걸릴 텐데 그동안에는 아파트가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거라 상당히 사실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재 부산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부산 지역 아파트는 16만 1,500여 호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아파트도 28만 호로 역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지은 지 60년이 된 이 아파트는 복도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60% 이상의 집이 비어 있고 집 안에 철골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까지 받았지만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은 요원합니다. 재건축하기도 기다리지. 선거 때문에 제발 뭐 재건축한다 뭐 해가지고 와서 그랬었는데 또 지나가면 또 그럴 말 없어요. 이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에만 초점을 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부산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수월하게 만든 만큼 주민들이 매몰 비용 관련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국회 통과라는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자, 방금 보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산 부동산 시장 영향을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강지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지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이 얼어붙은 시장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 핵심이 일단은 안전진단 완화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분명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야 하고 또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조차 힘든 건데요. 네네. 안전진단은 4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구조 안정성입니다. 건물 기울기와 기초 침하,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능력 등을 보는 건데 예. 쉽게 말해서 건물의 안전을 보는 겁니다. 다음 항목이 주거 환경으로 주차 대수와 일조, 도시 미관 등을 보는 건데 거주의 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 안정성을 20%, 주거 환경을 40%로 해서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50%를 두고 주거 환경은 15%로 낮춰서 사실 재건축을 억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권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을 어떻게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수월하냐 아니냐. 네, 그걸로 조절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정부 때 정책과 지금 이번에 정책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재건축 시작이 훨씬 더 쉬워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단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도 되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건데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부터 하고 그 뒤 특히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미뤄준 겁니다. 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음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 설립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자연히 아파트가 노후하면서 네네. 안전진단을 굉장히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안전진단이 사실은 이제 재건축의 이제 뭐 대못이라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인데 까다로웠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걸 저 사업 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완화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폭 절차가 줄어들었다. 이게 순서가 바뀜으로써 일단은 준공 후에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다 반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런지요? 네, 그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나오자 동부 상권의 노후 아파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예. 안전진단 기간에 여유도 생겼고 진단 비용 마련도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원도심은 좀 다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제가 오늘 60년이 된 동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네네. 이 아파트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복도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한 집에 들어가 보니 1층인데도 천장에 철근이 훤히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30년 전에 이미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재건축은 지지부진합니다.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비인기 지역의 20층이 넘는 아파트들도 수익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크게 치솟은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추가 분담금, 인구 감소 탓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진단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동부 상권의 인기 지역만 수혜를 보는 양극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공사비 인상,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감내하지 못하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현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현재의 주거 환경에 만족하면서 사업 진척을 하지 않거나 느려지는, 그래서 사업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이 극심하게 패스트트랙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예. 원도심과 또 비인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좋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실거주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지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과 고압 송전선로 비용 등을 고려해 단순히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입니다. 서울이 10%에 못 미친 데 비해 경남은 136.7%, 부산은 216.7%, 울산 102.2% 등으로 100%를 넘습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비수도권에서 생산해 채워주는 구조,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자 경상남도 의회가 나섰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송전이용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2008년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불거진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부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시도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가 경남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걸 보존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상남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꾸려 대정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에너지 동맹을 통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위치한 부산, 울산 등 주변 지역과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님들, 관계 분야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계속해서. 전기요금 차등화로 전력 소비 산업이 전력 생산지 근처로 이전해 에너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 비수도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유미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서클이 다음 달 열리는 74회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에 세밀한 연필화로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정유미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문화토톡 최지영 기자입니다. 한 소녀가 무심히 그린 원.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로 비좁게 가득 차더니 소녀가 발로 쓱쓱 선을 지우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무의미한 틀 속에 스스로 갇히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정유미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서클입니다. 뭔가 되게 많은 선택지가 저희들한테 열려 있는데 근데 그게 다 관념에 의해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느꼈거든요. 회화 전공자인 정 감독은 연필로 종이 몇천 장의 그림을 그려 짧은 애니메이션 한 편을 완성합니다.
한편에 1, 2년씩 작업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전작인 수학시험, 존재의 집, 파도에서부터 이어진 세밀한 연필화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이제 관념적이잖아요. 그렇죠. 주제 자체가. 그런데 그 시각적인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결합이 됐으니까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거죠. 2009년 먼지아이로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받았고 2013년 연애놀이는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존재의 집에 이어 올해로 4번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받을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좀 힘든 작업이죠. 근데 애니메이션 짧은 단편이지만 하나 무사히 완성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게 느끼긴 해요. 정유미 감독의 서클이 단편 경쟁 부문에 오른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주민대표기구로 지방자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시행을 해온 제도입니다. 나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역사를 담은 동화책 무지개빛 벽화 지키기 대모험을 출판했습니다.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허명희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TV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주민들이? 저보다 다들 들떠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짧게 이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저희 부전일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원로의 성격을 벗어던지고 실제로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6분 계시고요.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네. 까다롭게 그래도 면접을 한 다음에 자, 일단 마을 역사를 담은 동화책 무지갯빛 벽화 지키기 대모험. 이 책을 출판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부전일동에는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부전시장 등 문화적, 물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을의 좋은 자원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마을의 캐릭터를 만들면 어떨까 예. 였습니다. 캐릭터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여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결론이었고 네. 일반적인 스토리보다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동화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워야 되니까. 예, 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부산진구 주민자치형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고 네, 네. 부산진구 부전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서 부전동 테마 동화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캐릭터가 소위 이제 떠야 계속 좀 생명력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부전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마을을 알리는. 아이가 부전입니까? 네네, 부전이. 그렇군요. 동화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부전 일동의 근현대사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을의 낡은 벽화를 지키는 요정 부전이가 있었습니다. 부전이의 벽화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하자 지나가던 마을 청년들이 요정 부전이를 돕기로 합니다. 청년들은 요정의 도움으로 부산시민공원, 부전시장, 부전역 등의 과거로 돌아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요술 물감을 구해오게 되고 요정 부전이는 벽화를 새로 그리고 마을은 더욱더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하면요. 전문가분이 이렇게 감독을 하거나 연출 지휘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화책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순수하게
우리 부전 자치위원들이 발의했고 모여서 회의를 했고 예산을 얻은 거 가지고 부전 청소년 센터와 연계해서 동화책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예. 지역 대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경로당을 찾아가 직접 다 인터뷰하고 적고 네. 이야기 소재를 찾아서 다듬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을 글쓰기 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양정 청소년 수련관의 도움으로 사파 교육도 해가지고 네네. 책을 그렇죠. 만들고 특히나 이제 뭐 있습니다. 그림이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은 과정이 뭐 생각보다 전문적인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제작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대략 걸린 건가요?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오빠 이게 네. 직접 주민들이 발걸음 찾아가서 내용을 이 완성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로당 찾아다니고 그렇죠. 마을을 다 찾아내서 원래부터 그냥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가서 네.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할머니 이거 내용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게 그럼 다 수집해서 모아서 그 과정에서도 마을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졌을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 네. 출판 전후 마을 주민들 변화, 그러니까 이 책의 출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동화책 한 걸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화책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제대로 된 동화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이야기가 완성되었고 끝까지 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주민들의 힘으로 주민을 위한 의미를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요. 사실 뭐 요즘에 그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모든 곳이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자꾸 부산을 떠나고 있고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부산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그러니까요. 심해지고 이런 변화는 세대 간 단절을 불러오고 마을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를 잊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지역 자원과 문화를 조사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마을 전통과 문화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화책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동화책을 읽는 지역 어르신 모두에게 부전동의 소중한 전통과 공동체 정신이 돼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주민자치라는 말과 달리 또 일각에서는 정작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는 각각 담당 업무를 맡아서 각자 역할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부전일동 마을축제 포린 부전이라고 마을 부전에 빠지다 이런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기획부터 준비 과정, 행사 당일 진행, 뒷정리, 뭐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로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약 한 1,500명의 주민들이 즐겁게 즐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의 주민자치위원회 말고도 뭐 각종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지켜가자라는 취지에서 많은 행동들이나 또 이렇게 뜻들이 모이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마을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일단 각자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유관단체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민자치의 힘만으로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의 다른 유관단체와 함께 일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전업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각자의 생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위원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예, 유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각 마을에는. 그런 것들 잘 활용하고 또 네.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포부가 있는지 끝으로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마을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우선 부전 일동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할 겁니다. 작년에 포린 부전이라는 축제를 하면서 느낀 부족한 점, 개선되어야 될 점을 보완해서 부전 일동, 나아가 부산 진구를 대표하는 예.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전 일동에 속해 있는 마을의 대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에 젊은 세대들이 재미를 느끼며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부전시장의 지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재래시장인가요? 그 네, 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워낙 것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곳에 있으니 자기가 찾고 싶은 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도 그럴 수 감히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네네.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만들어 예, 지도를 만들고 재미있게 특색 있게 보면 여기 어떻게 되고 그를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말로 한 3개국 내지 5개국 정도의 말로 번역해서 위해서도.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그렇군요.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자,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뭔가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발달되어 있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더 예. 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또 밝혀주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부전 일동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다른 동네도 이렇게 귀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전일동 주민자치회 허명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부산총국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시민들의 해양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양아카데미 시민강좌.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즉 ODA 사업을 통한 해양 보호와 해양 산업 발전의 다양한 활동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해양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다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들을 꾀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인도네시아 연안범람, 침식, 해수오염 등 연안재해 피해 저감과 함께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 이용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해양조사 연구를 위한 실제 연구 장비 지원, 그리고 7번 연안에서의 실제 조사, 그리고 석사급 이상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술 훈련을 하였습니다. 현지 해역에서의 활동 및 교육 등이 필수적인 해양 분야 ODA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감시 체제라든지 모니터링 체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발전된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을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같이 공유를 해줄 것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어업물이 결국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하는 그러한 그 역량 강화 사업들도 내년부터 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다양한 요청들이 있었고 또 열심히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제 우리가 원양어업을 개척을 하면서 원양어업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양수산에서 이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개도국을 보면 되게 해양수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런데 그 인프라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 공적 원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해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위한 노력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8도 안팎까지 올라섰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9도 안팎 보이면서 오랜만에 큰 추위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대기는 메마르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선 오전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2도, 양산이 영하 1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9도, 김해가 8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고요. 동해상에선 풍랑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갑작스러운 너울이 밀려드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어서 낚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동부 부근을 제외하신다면 모든 해상이 무난하겠습니다. 서핑은 일요일까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바다 여행의 경우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지만 일요일에 북동 부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공익제보자의 폭로로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 이후 관련 수사와 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까지도 이 병원은 버젓이 정상 영업 중입니다. 공익제보자가 참담한 심정으로 추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리 수술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반복되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 수술실에서 내 집도의가 혹여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은 아닌지 이런 황당한 의심과 걱정을 하는 일 뿌리 뽑혀야 마땅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